뭐, 호텔에 부모를 재우겠다고? 그날 밤 췌장암 항암 치료를 막 끝낸 저는 아내 영인의 손을 잡고 아들 집을 찾았습니다. 문이 열리자 며느리의 얼굴엔 미소 대신 냉기가 흘렀습니다. 저희도 생활이 있으니까요. 호텔 어떠세요? 요즘 호텔들 정말 좋아요. 순간 거실의 대형 TV 불빛이 그의 주름진 얼굴을 파랗게 비췄습니다. 74년 인생 동안 한 번도 무릎 꿇지 않았던 사나이의 눈가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죠. 이 집 돌려받아야겠다. 한 남자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지금 막 시작된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시니어 세상만사에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도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용인에서 출근길에 사연 들어주신 웰리페어님, 감사합니다. 번창하세요. 자, 그럼 시니어 세상에 와주신 모든 분들 행복하고 감사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철수입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택시 운전대를 잡고 있습니다. 낡은 택시 안에서 덜컹거리는 엔진 소리를 듣고 있자면 제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요. 옆자리엔 항상 아내, 영인이 있었죠. 영인은 새벽부터 세탁소 문을 열고 밤늦게까지 다림질을 했어요. 장갑을 껴도 다리미에서 오르는 열기를 다 막지 못했지만 영인은 묵묵히 손을 움직였죠. 저와 영인에게는 삶의 이유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외동아들 민호였어요. 민호는 어릴 때부터 또래 아이들과는 달랐습니다. 똘망똘망한 눈빛으로 책을 읽고 어려운 문제도 척척 풀어냈죠. 동네 사람들은 민호를 신동이라고 불렀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뿌듯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밤에 손님 없는 택시 안에서 졸음을 쫓으려 창문을 내려도 제 머릿속엔 늘 민호가 읽던 책 제목과 내일 사줘야 할 참고서 목록이 빙글빙글 돌았죠. 제 택시도 세탁소의 다리미도 수선이 필요했지만 고칠 생각은 접었습니다. 민호의 학원비, 참고서, 체험 교실 같은 사소한 비교과 활동까지 우리는 망설임 없이 지갑을 열었어요. 여보, 허리가 좀 시큰거려. 제가 몸을 비틀면 아내 영희는 늘 같은 말로 답했습니다. 병원 가봐요. 우리도 건강검진 한참 밀렸잖아요. 괜찮아. 민호 학원비가 더 급하지. 그땐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우리의 몸이 조금 망가지면 어떤가. 아들만 잘 되면 되는 줄 알았죠. 민호가 중학생이 되자 장래희망 의사라는 글자가 상장마다 따라붙었습니다. 의사가 되는 길이 멀고도 험하다는 걸 알았기에 우리는 더 깊이 발을 굳혔습니다. 저는 밤샘 운행을 일상처럼 받아들였고 아내 영희는 새벽 4시마다 세탁소 셔터를 올렸죠. 스팀에 그을린 얼굴, 굳은 살로 딱딱해진 손등 그 모든 것이 곧 민호의 미래라고 믿었습니다. 수능날 겨울바람이 뺨을 베어도 마음은 후끈했죠. 2009년 대학 수능시험 고사장 앞에서 아내 영희는 두 손을 맞잡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실수만 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아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민호야, 평소처럼만 해라. 아버지는 내가 자랑스럽다. 민호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 뒷모습을 보며 제 눈시울은 어느새 뜨거워졌습니다.
발표날 화면에 뜬 합격 두 글자. 정막과 동시에 터진 기쁜 울음. 아내 영인이 아이를 끌어안고 환하게 웃자. 저는 모든 걸 다 이룬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처음으로 고생 끝이라는 단어를 마음에 써봤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요. 등록금 고지서를 받던 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상상 너머의 액수. 하지만 포기란 단어는 사전에 없었습니다. 걱정 마, 영인아. 여기까지 왔는데 멈출 순 없지. 그날부터는 극한이 일상이 됐습니다. 하루 16시간 운전, 회차지 주차장에서 까무룩 졸던 날도 많았고, 아내 영인의 세탁소에도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긴 시간이 흘러 인턴과 레지던트를 지나 마침내 전문의 소식을 듣던 날, 아내 영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오열했고, 저는 의자에 주저앉아 창밖 겨울 하늘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한 봉투의 첫 월급, 그 무게가 액수보다 마음으로 더 묵직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정말 해냈네. 그 말 외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시간이 좀 더 흐른 후 민호는 여자친구를 소개했습니다. 정기진, 직업은 약사입니다. 예의 바르고 차분한 말씨, 사소한 것도 챙길 줄 아는 사람이었죠. 아버님,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민호 씨가 늘 두 분 말씀을. 아내 영희는 반가움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서 와요, 기진 씨. 이후 기진은 명절 때면 과일 바구니와 건강식품을 들고 찾아왔고, 밥상 앞에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모든 퍼즐이 잘 맞춰지는 줄 알았죠.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기진이가 마포 쪽을 보나 봐요. 민호가 머뭇거리자 아내 영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매매라니, 돈이 얼마나 드는데? 나는 놀라지 않은 척 물어보았습니다. 휴대폰 화면의 숫자들은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죠. 결국 다음 날 아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집을 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은행에 가서 노후자금 6억을 털고 4억 대출을 더했습니다. 대출 서류에 도장 찍던 순간 제 심장 박동이 귀에 크게 울렸습니다. 잔금 치르던 날 마포의 햇살 좋은 거실에서 열쇠를 건네며 저는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민호야, 이 집은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과 대출로 마련했다. 대신 조건이 있다. 우리가 늙어 몸이 불편해지면 너희가 모셔야 한다. 그리고 그건 우리끼리의 계약서로 남기고 싶다. 아버지, 당연하죠. 옆에서 기진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님, 어머님. 잘 모실게요. 우리는 법무사를 찾아 조건부 증여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노후 부양 불이행 시 증여 해제라는 검은 글자가 하얀 종이에 또박또박 박혔습니다. 그때까진 이 문장이 단지 의뢰라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아들은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들 민호의 결혼 후부터 우리 집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아들과는 전화가 잘 닿지 않았고 답장은 짧아졌죠. 민호야, 주말에 얼굴 보자. 엄마가 네가 좋아하는 반찬. 죄송해요, 아버지. 병원 일이 많아서요. 다음에. 추석을 앞두고는 당직이라 못 내려온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아내 영인이 떨리는 손으로 내민 화면에는 해피 추석인 제주라는 글과 두 사람의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제 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전화를 걸어 겨우 연결되자 민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아버지, 당직이 갑자기 취소돼서 급히. 급히? 부모에게 말 한마디 못할 만큼 급했냐? 나는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거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벽시계 초침만 요란했죠. 아내 영희는 제 옆에서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우리가 뭘 그렇게 큰 잘못을 했다고. 한참 풀이 죽어있던 아내는 그래도 반찬을 쌌습니다. 갈치조림, 된장찌개, 멸치볶음, 시금치 무침, 메모도 붙였죠. 민호야, 기진아. 집에 돌아와서 맛있게 먹어. 사랑한다. 며칠 뒤, 저는 마포를 지나며 경비실 앞에서 인사를 나눴습니다. 경비원 아저씨가 화난 얼굴로 말했죠. 어르신, 사모님 반찬 잘 먹었습니다. 손맛이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요. 예, 그게 아저씨께 갔습니까? 며느님이 주시길래 감사히. 아파트를 나와 운전대를 잡았지만 차는 한참이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와 아내 영인에게 조심스레 전하자 그녀는 말없이 제 눈을 바라보다 이내 조용히 울었습니다. 저는 그 눈물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달 후 평생을 미뤄왔던 건강검진의 날이 왔습니다. 우리 나이엔 꼭 건강검진을 해야 한다는 친구의 설득에 마지못해 예약한 검진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가혹했습니다. 췌장암 말기. 진료실의 공기마저 얼어붙었죠. 복도를 걸어 나오며 아내 영희는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저는 결국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아버지다. 췌장암이란다. 말기래. 잠시 침묵이 흐르고 민호가 낮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다시 알아볼게요. 일단 입원하세요. 일주일 후에 병문안 가겠습니다. 그는 바쁘다는 이유로 한 주, 또 한 주를 미뤘습니다. 결국 한 달 뒤에야 들렀고 30분 남짓 앉았다 떠났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아버지. 그 말이 문틈으로 새어나가고 문이 닫힐 때 제 가슴도 함께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가고 병실에 혼자 앉아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뒤로 부쩍 늙었더라고요. 요즘 민호의 행동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아내 영인이 걱정되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꼭 나아서 아내와 행복하게 살아야겠다고. 아마 이때부터 아들이 조금씩 멀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항암은 생각보다 더 지옥이었습니다. 구토, 탈모, 손발 저림. 밤이 더 두려웠죠. 아내 영인이 제 손을 붙잡고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여보, 여기 있어요. 같이 버텨요. 그 손 하나로 제가 살아났습니다. 3년의 투병 동안 민호는 2번 왔고 그마저도 짧았습니다. 며느리 기진은 한 번도 오지 않았죠. 옆 침대 할아버지의 손주들이 까르르 웃는 소리가 밤마다 제 귓속에 박혔습니다. 마지막 항암을 앞두고 저는 다시 민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민호야, 입원이 고비란다. 가능하면. 죄송해요, 아버지. 그날 중요한 수술이. 짧은 통화 뒤 아내 영희는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병실 불빛 아래 우리 둘의 그림자가 길게 겹쳤습니다. 12번의 항암 치료 후 기적처럼 종양이 줄었습니다. 의사의 말대로 정말 기적이었죠. 아내 영희는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오래 울었습니다. 여보, 살았어요. 우리 살았어요. 저도 그날만큼은 눈물이 마음껏 나왔습니다. 살아 돌아온 기쁨에 문득 아들이 떠올랐습니다. 아직 마음 깊은 곳에 상처가 다 아물진 않았지만 그래도 함께 웃고 싶었습니다. 여보, 우리 민호 보러 가요. 알려주고 싶어요. 우리는 희미한 기대를 안고 마포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아들 집에 벨을 눌렀습니다. 이어 며느리 기진이 밖으로 나오자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버님,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좀. 며느리는 우리가 온 게 탐탁지 않은 것 같아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 거실엔 비싼 가구와 최신 TV, 명품 가방이 놓여 있었죠. 아내 영인이 감탄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이 아주 멋지네요. 하지만 제 가슴은 시큰거렸습니다. 우리가 이룬 것과 우리가 잃은 것의 대비가 너무 선명했습니다. 어색한 침묵 끝에 아내 영인이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기진아, 갈비찜 좀 해왔는데 같이. 어머님, 오늘 저녁 약속이 있어서요. 며느리 기진의 눈은 스마트폰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고개를 들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디서 주무실 건가요? 갑작스러워서 저희도 생활 패턴이. 민호가 덧붙였습니다. 근처 호텔 잡아드릴게요. 저는 말문이 막혔고 아내 영인의 눈엔 물기가 고였습니다. 결국 제 속이 터졌습니다. 몇 년 만에 봐서 하는 부모에게 말이 호텔 가세요? 이 집이 누구 돈으로 마련된 집인 줄 아냐? 조건 기억 안 나냐? 며느리 기진이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아버님, 그게 언제적 이야기예요? 그럼 법대로 하시죠. 그 말이 불씨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 법대로 하자. 난 이 집 다시 가져올 거다. 현관문을 나서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제 물러서지 않겠다고. 법무사 사무실에서 우리는 계약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법무사가 말했습니다. 노후 부양 조건, 불이행 시 해제. 네, 이건 계약이 유효합니다. 다만 증거가 필요해요. 아들 부부가 선생님의 노후 부양을 어겼다는 증거들이요. 노후 부양 조건, 불이행 시 해제. 저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3년간 입원 치료 기록, 명절 여행 사진, 반찬을 경비실로 전달하던 CCTV 영상, 바쁘다로 점철된 메시지들. 증거들을 모으고 보니 내 평생 뭘 위해 이렇게 살았나 후회가 되더라고요. 다시는 이렇게 구차하게 살지 않겠다 다짐했습니다. 저는 먼저 경비원 아저씨를 만나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증언을 약속받았습니다. 제가 본대로 말씀드릴게요. 사실 그날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몇 주 후 우리는 재판장에서 만났습니다. 재판장의 공기는 냉랭했습니다. 제 증거가 하나씩 스크린에 뜰 때마다 민호와 며느리 기진의 얼굴은 굳었습니다. 변호인의 바빴을 뿐이라는 말은 영상과 기록 앞에서 힘을 잃었죠. 판사님의 목소리가 맑게 울렸습니다. 수증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 원고의 증여 해제 청구를 인용한다. 법정을 나서는데 두 사람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한 번만. 아내 영희는 눈물을 흘렸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호야, 넌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그 말을 내뱉는데 제 심장은 찢어졌지만 동시에 오래된 멍이 서서히 빠져나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 방은 서재가 되었고 베란다 한켠엔
작은 텃밭이 자리 잡았습니다. 아침에는 햇살 속에서 차를 마시고 해질녘 깬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끔 마음이 저릿할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 감정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단호함이 우리 존엄을 지켰고 그 존엄이 남은 시간을 단단히 바쳐주었죠. 저녁 창가에 앉아 우리는 차를 마셨습니다. 도시 불빛을 보며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우린 잘한 거지? 아내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린 우리 존엄을 지킨 거예요. 바람이 얇은 커튼을 스쳤고 거실 한가운데 놓인 오래된 다리미의 금속면에 붉은 빛이 잠깐 머물렀다 사라졌습니다. 그 빛처럼 우리의 지난 고통도 서서히 멀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생은 서로에게 기대어 살 만큼 충분히 길고 또 충분히 짧을 겁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우리답게 채워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삶을 살다 보면 흔들리고 아픈 선택의 순간들이 찾아올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용기, 누군가에게는 내 삶을 지켜도 괜찮다는 위로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시니어 세상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평온하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도 존엄이 빛나기를 기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또 여러분의 사연도 언제든 편하게 보내주세요. 시니어 세상은 언제나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